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감사함보다 더 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은 받을 자신입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판사 개인의 주관이나 판사가 보고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원고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수도권 지역은 5월 셋째 주 이후 2주 만에 다시 2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선당 후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한꺼번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진전성 있는 조치인지 진단해보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과 묶어서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엄마들이 추모를 더해서 반복되는 현실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사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성희롱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모두에게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에게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졌고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의 소명을 듣기보다는 즉각적인 탈당부터 권유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에 탈당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고강도 조치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의혹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경우 복당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를 했던 의원들 대부분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탈당 거부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가구 규모의 주택 조성 사업이 예정된 경기도 광주시 고산 일대 토지입니다. 지난 3월 이 땅은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이 주변 땅을 대거 사들인 지 꼭 한 달 만에 광주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크게 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임 의원뿐 아니라 서영석,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9명 역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농지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 조사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로 이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은 줄줄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이미 공개된 자료만 보고 투기 여부를 따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 원을 수수하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그래서 묘지를 실제로 썼고 동네 이장님도 오셔서 제가 수시로 농사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사실인 것입니다. 투기 정황이 없다는 정면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왕속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20년 7월 3일입니다. 또 거리상으로 왕숙 신도시와 10km가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임종성, 문진석 의원 등은 당 지도부 입장을 수용했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기 위한 당 지도부의 초강수가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아무튼 이 국회의원 땅 투기에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꼼수라며 독립적인 감사원의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기훈 의원이 회사 명의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권익위의 조사는 거부해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인 만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조사할 것 같아.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을 찾아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내밀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봐주기 쇼일 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체 조사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요청에서 저희들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익 청구를 택하거나 원포인트 입법으로 독립기관에 의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보다 더 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은 받을 자신이 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 3명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 대대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 전투 비행단을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바로 이튿날 묵살과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위와 B 상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도 소환 조사했는데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고소된 A준이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군 양성평등센터와 공군 부대에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가 축소되거나 제3자나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은 고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은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족과 국선 변호인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공군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군 검찰의 수사가 윗선에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당 대응 혹은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결정하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김문경 기자입니다. 2차 가해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수사에 나선다면 이중사가 복무했던 20비행단장과 15비행단장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중사가 숨진 뒤인 지난달 25일 이 총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서욱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단은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고 부당한 대응을 지시했거나 부실 대응으로 직무를 유기한 정황 등이 포착돼야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엔진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면서 전투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이성용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던 날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학생 조종사 12명이 방역 지침 등을 어기고 회식을 하다 적발되는 등 연일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그리고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는 오늘도 친구와 동료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군대 내 괴롭힘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도 추모에 나섰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꽉 막힌 군대 문화가 바뀌길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슬픈 곡소리 대신 이모 중사가 평소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오는 분향소. 사진 속 이중사는 웃고 있지만 이제 추억으로만 이중사를 떠올려야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분향소를 찾은 이중사의 친구들과 동료 부사관들은 눈물로 이별을 고했고 딸 같은 이중사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시민들의 발길도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저희 딸 나이가 비슷한 또래예요 지금. 같은 또 공군이고 그러니까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당연히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왔습니다. 하도 안쓰러워갖고 이게 책임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딸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떡하냐고. 군대에서 황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들도 추모에 꽃다발을 더했습니다.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모일병 어머니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분노했고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도 변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뒤집어온다고 해도 무대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는 희망을 안 가져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이번 사건이 반짝 관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군 문화가 반드시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겁나요. 이렇게 하고서는 끝날까. 이럴 때 획기적으로 뭔가 좀 변화해주고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유족 측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지휘관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대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됐는데 수사 초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 군 수사당국이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량 나왔고 여군 이름별로 정리한 폴더까지 있었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는 초동 수사 때 군사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을 뿐 아니라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수사 초기 담당 수사계장이 A하사도 인권이 있다며 가해자를 옹호했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죽이려는 거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는 등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뭐 호의 없겠지. 라는 말을 했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수색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군 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 비난이 빗발치자 그제야 수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피해자도 공개했습니다. 현직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2-3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A하사가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실 때 몰래 찍은 촬영물로 여성들은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이와 함께 A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내부 징계조차 없이 흐지부지 됐고 이 때문에 추가 범행을 벌인 거라며 공군 측을 비난했습니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사계장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들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측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계속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의 여당은 가해자, 은폐자에 대한 군연금 지급 제한 등 군개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청문회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군 개혁을 내세우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성추행 가해를 했거나 은폐한 군인에게는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휘 체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 체계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턴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군 사법 체계의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개혁 추진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민간 검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군 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를 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 개혁과 진상조사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면서도 이걸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제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한미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을 불법으로 전제한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의 불법성은 국제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돼 패소라도 하게 되면 국익에 치명적이라고도 썼습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들이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문 곳곳에 주관적 견해가 많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와 구체적인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이나 판사가 보고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원고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청원이 정식 공개되기 전인데도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선고가 몰고 올 파장을 의식한 듯 원래 선고일을 예고도 없이 사흘 앞당긴 처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황당히 그 명색이 법이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통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참 아무리 그렇지만 좀 그렇네요. 아들 장난도 아니고.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항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됐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춤했던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건데 정부가 다음 주에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모두 900명 넘게 감염됐는데 4월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대표적 사례인 경기 하남시 음식점 내부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이런 식당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환기한다고 해도 한쪽 문만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두면 확진자에게서 나온 침방울이 공기에 오래 머물게 돼 감염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월 13일 손님이 최초 확진된 이후 관련 환자만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했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모든 통로를 가능한 개방하셔서 충분한 자연 환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 규모는 6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5월 셋째 주 이후 2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세를 분석한 뒤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금요일 발표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연장 여부도 결정되는데 이달 고령층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금요일 발표가 주목되는데요. 서울시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이 된 업주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헬스장.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 적습니다. 퇴근 이후 오는 직장인 회원들이 비슷한 시간에 몰려 감염 걱정도 됩니다.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이 피크타임이라서 그 시간대 오히려 인구 안에 이제 회원님들이 좀 밀집되는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0시 영업 제한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새벽 1시까지 영업하던 실내 골프 연습장도 매출이 많이 늘지 않는 게 걱정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한정해서 이제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매출에 직결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 실내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회원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 대상이 된 대부분의 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방문자 관리가 쉽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된 업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매장이 15타석인데 15타석에 2시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총 30명 정도가 더 매출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10시나 9시 영업 제한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특히 유흥시설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영업을 하는 곳은 영업을 담은 얼마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을 풀어주고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좀 타진을 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한 시간을 풀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자체 간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서울시는 상생방역 시범 실시에 대한 큰 틀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했다면서 세부 실행 방안은 보완 수정해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그런데 사업장 감염이 갈수록 늘면서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 확진자가 26명까지 증가했고 강남구 부동산 업체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방역 초소에서 차량 소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식당과 휴게 공간을 교대 사용하는 거 결과가 나오면 충실하게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환기시설 없이 농수산물 관리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공조시설이 없으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환기장치가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계속 추정이에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이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화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오래 시간 근무하시고 아무래도 전화 영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둔 광주시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있는데요. 두 지역 주민들이 노인정을 함께 이용하기도 하는 등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자 부근에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진 게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을 다듬다가 다듬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렸어. 최근 사업장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가족과 지인을 통한 일상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족과 지인, 동료 등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은 46.5%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든 확산세가 폭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핵심 방역 조치라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주 충분히 환기를 시켜 감염 위험을 낮춰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오늘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협상이란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조합원 2천여 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500여 명은 오전 9시 출근을 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준법 투쟁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물류센터와 터미널 업체에서 무기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택배 기사가 5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체 기사의 11%가 파업과 준법 투쟁에 나서는 만큼 일부 택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반발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 수사 제한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고 민생 관련 범죄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입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김우수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나온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일부 김우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노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다만 김우수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사하러 왔으니까 수시로 소통해야죠. 대검의 거센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긴 했지만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박범계 장관은 또 상황을 좀 보겠다면서 김호수 총장과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를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앞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관만이 아니라 총장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이후 중간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하는 동시에 최종 결론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집에서 소동을 벌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이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5살 여자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살 A양 사진입니다. 영양 상태가 빈약한 듯 쇄골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잘라 듬성듬성, 손목, 발목은 물론 온몸이 빼빼 말랐습니다. 병원에서 잰 몸무게는 2살 아이 평균인 10kg, 온몸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시퍼런 멍자국도 선명합니다. A양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춘천 주택가에서 술 취한 50대 여성 자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 원룸 방 안에 있던 5살 A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A양 상태가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TV에 보면 그 아프리카 굶주린 애들 보면은 몰골이 이렇게 쭈뼛이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뭐 뼈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영양 상태가 무실하다는 거를 뭐 100이면 100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애가 좀 많이 말라 있었거든. 자살 소동을 벌인 50대 여성은 다름 아닌 A양의 외할머니 54살 안모 씨였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외할머니 안 씨, 그리고 몇 년 전 이혼한 엄마 27살 이모 씨와 함께 살던 A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으니 같이 죽자며 폭행이 이어졌고 흉기를 몸에 대거나 신경 안정제까지 먹이려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 이 씨 역시 툭하면 밤늦도록 애를 재우지 않고 저녁 한 끼만 먹인 적도 많았습니다. 행여 학대를 누가 알아차릴까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고 병원이나 약국에 데려간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리고 집안을 자주 어질러 훈육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니 안 씨를 구속했고 엄마 이 씨는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양 부족과 결핍, 성장 부진 상태였던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긴 뒤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 수십 곳의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 홈페이지 등이 한때 다운됐다가 복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을 비롯해 페이팔과 레딧 등 트래픽이 몰리는 주요 사이트들도 접속장애를 겪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접속장애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접속장애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패스틀리 측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패스틀리는 접속장애가 나타난 이후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 유상철 전 감독이 2년여의 암 투병 끝에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0살, 너무 이른 이별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정사진 속 유상철 전 감독은 그라운드를 여전히 호령할 것처럼 여유만만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일군 동료들은 빈소를 찾아 여전히 생생한 감격의 순간 고인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성철 형이 골을 넣어서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첫 승에 골도 넣으시고 승리를 안겨준 아주 멋있는 축구 선수. 축구인들의 추모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로 지도자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제 몫을 해온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만나지 못하고 우리 추억거리를 그냥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인천. 프로 선수로 시작과 끝을 함께한 울산 구단이 마련한 분향소에도 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멋진 팀을 만들어주시고 끝에는 저희가 K1에 잔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합니다, 감독님. 대한축구협회는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스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애도 물결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영웅이라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헌정 영상을 띄우고 묵념한 뒤 팔에 검정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섭니다. 응원단 붉은 악마도 고인이 대표팀에서 달았던 등번호 6번을 추모하는 의미로 전반 6분까지는 응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유상철 전 감독은 월드컵 4강 신화 20주년이 되는 내년 당시 영웅들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에서 뭉치길 꿈꿨는데요.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운동장을 그리워했던 축구바보 유상철 감독의 생전 모습 조은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시끌벅적 늘 승부에 긴장만 느꼈던 벤치인데 아프고 다시 앉아보니 새삼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몸이 괜찮았으면 아마 올해도 이 자리에 앉아갖고 또 이렇게 또 같이 할 텐데 나도 축구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했겠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췌장암 4기라는 청천벽력 통보 이후 1년 8개월의 투병 생활은 유상철 전 감독에겐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공개된 12편의 다큐멘터리 유비 컨티뉴에는 매 순간 완쾌에 대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 주역들과 만나서는 20주년 기념으로 내년 카타르에서 뭉치자는 행복한 상상을 했고 2022년도에 열리나? 네네. 카타르인가 그게? 네. 그렇게 또 되네. 다할 필요 없이 23명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20년 딱 됐을 때 다 모여보는 예능 프로그램 슛돌이의 1호 제자 이강인과는 세대를 뛰어넘은 진한 우정을 뽐냈습니다. 선생님 치료 잘해갖고 한번 게임 보러 놀러 갈 테니까. 선생님이 또 대표팀 감독할 줄 알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지. 그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제 감독님 해주셔야죠. 올해 2월 나온 마지막 다큐멘터리는 건강하게 돌아와 감독이 된 미래의 유상철에게 보낸 영상 편지로 끝납니다. 힘든 치료 잘 이겨내서 완치가 돼서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 상철아 고생 많았고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완쾌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지만 축구바보 유상철의 진심은 팬들 가슴에 오롯이 기억될 겁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일단 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못 받겠다는 것인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속 의원 12명을 향해서 당을 좀 나가달라라고 한 건 그만큼 악화한 부동산 여론을 의식해서였겠죠. 동시에 국민의힘도 우리처럼 전수조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런 압박도 엿볼 수가 있는데 의도야 어떻든 전국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해도 권익위 발표가 있고 나서 좀 의혹이 단계이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민주당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실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난번 아마 보궐선거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었을 것이다. 마침 기억하시다시피 아마 예. 3월 초인가 LH 문제가 터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12분들도 보면 대부분 언론에 나왔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영향으로 아마 저희들은 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난만 잡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명단을 받고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당대표라 해도 국회의원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뭐 공천을 할 때나 이렇게 뭐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척지는 거거든요. 오래 갑니다. 사실 이런 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읍참마속에 결단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탈당이 더 아픈 겁니까? 개인 의원 입장에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공개가 되겠지만 탈당과 실명 공개 어떤 게 더 개별 의원한테는 더 아픈 겁니까? 네, 일단 저는 이게 큰 강제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징계가 아니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고요. 그럼 징계가 아니면 도대체 이건 뭐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 탈당 권유에서 지금 벌써 4명의 국회의원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탈당이 안 되고 계속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강제 탈당을 시키게 된다면 징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자꾸 이 민심과 어떻게 보면은 문심, 문재인 정부 친문들의 마음 사이에서 자꾸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그림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부동산 세제 관련 개편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민심을 따라갈 거면 민심을 따라가시고 그게 아니고 이전에 친문 체제처럼 당을 운영할 것이면 양자택일을 하시라. 참 애매모호한테도 징계 아닌 징계 같은 뭐 이건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가에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징계임을 천명하고 다만 무혐의나 무죄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준다고 원칙을 정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 2명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부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들이 탈당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의혹이 3갈래인데 네. 부동산 명의 신탁이나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이 2가지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특히나 업무상 비밀 이용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가 그 주변에 땅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지만 의혹 단계지만 의정 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가장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의혹인 거죠. 예.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따지면 차명거래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 묘소를 얻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이걸 과연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직 박탈이나 탈당할 정도의 이 혐의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의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론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또 12명 다 나가 이게 아니라 좀 의혹의 결을 가려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한 조치를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한 번 더 듣는 조치를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덜하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구나 하는 의지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게 뭐 징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당을 나간다. 아니면 뭐 탈당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혐의 벗은 다음에 들어오라 그러지만 나중에 당대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공천 과정에 나갔지만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당을 나간다. 의원은 물론 나중에 뭐 복귀한다 그러지만 부담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징계 아니라고 하지만 징계 성격이 사실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을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이 정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리해 보면 수용한 의원들도 있지만 역시나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당내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결국 이런 그런 권유 통보를 받은 의원들 중에 불복할 의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비중이? 아마 금방 보시니까 아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조치를 한 거니까 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출당 10분 조치와 정도가 탈당 권유가 있잖아요. 10분 정도 다르니까요. 보니까 예. 아마 6분 정도는 수용한다는 것 같고 아마 2분 정도는 좀 반발을 하는 것 같고 네. 2분 정도는 좀 유보적인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2분 반발하는 분 빼고 한 8분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 생활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당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반발하겠죠, 당연히. 억울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농지를 샀는데 어쨌든 그냥 물려받은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이라 하지만 실제로 뭐 구입한 분도 있어서 억울한 분도 있죠. 특히 아마 지금 보니까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거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수용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냐하면 뭐 처음에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강이라든지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라든지 이게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걸 또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마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제 민주당은 이번엔 야당 차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발언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자를 제출해서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의혹을 풀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또 논리가 있는데 여기엔 지금 발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4월에 이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한 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민주당 조사를 잘 끝내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말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었죠.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전수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권익위가 되었건 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장이 되었건 또는 네. 국회 합의에 의한 특검이 되었건 좀 빨리 일단 전수조사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전제를 하나 꼭 달고 싶은 건 국민의힘 전수조사를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과연 그만큼 엄정했느냐.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 중에는 현역 의원 중에서 양양자 의원이나 유규민 의원에 대한 의혹이 아주 심각하게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더군다나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공무상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양양자 의원과 유규민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 쏙 빠졌고요.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세종시의 이른바 이해찬 나들목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수천억 원 더 들어갔다. 이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승적으로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걸지 마시고 국민권익위가 되었던 감사원이 되었던 가능한 빨리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전수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전수조사 받을 테니 이해찬 전 대표나 또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 포함해서 제대로 특검 조사도 한번 받아보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역사상 가장 높아진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저는 민주당에도 없고 국민의힘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조사는 조사대로 가고 다시 더 엄정한 조사를 받자고 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나선다면 민주당도 받지 않을 명분이 없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루되면 민주당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탈당 권유 조치 내린 것보다요. 저는 만약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라던가 명의신탁 의혹이 발생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칼같이 당에서 제명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 그동안 국민의힘이 1년 내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냥 대충 말장난 같은 변명으로 넘어가면서 전수조사 안 받으려 하거나 전수조사 한 다음에 결과 나왔는데 확실한 징계 안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타이틀이 국민의힘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차기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못 처음부터 믿겠다. 계속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이죠. 재선 네.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겠다. 예, 감사원에 하자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본인은 안 하겠다, 빠지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자꾸 뭐 이해찬 대표 그 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뭐 큰 집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시골 내려가서 그냥 전원주택 지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나들목까지 생겼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들이 문제되는 지금 뭐 양양재 의원이나 뭐 이금희 의원 되면 아마 뭐 수사 의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부패 방지 그런 쪽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은 없어요. 네. 근데 감사원은 더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국회라든지 헌재라든지 아니면 뭐 법원이라든지 그 소속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감사원이라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감사원에 뭐 공익감사를 청구하든 뭘 하든지 간에 조사를 할 수 없는 데를 갖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아마 감사원 가기는 어렵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번에 아마 그런 얘기 했죠. 권익위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권익위 못 믿겠다 이제 한마디로 감사원이 더 공정할 거다 그랬는데 저는 뭐 감사원이 안 된다 그러면 권익위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특검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판단해서 이제 수사를 넣으려고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제 뭐 특검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 하자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죠. 조사도 했고 이분 다 이제 탈당 조치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럼 권익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제 감사원에서 아마 해도 우리 권한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뭐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제가 보기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뭐 저는 이 조사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전현희 위원장에 있든 물론 본인이 보고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네. 뭐 강제 조사권이 없든 뭔가 미심쩍고 더 나와야 될 게 많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그 의혹을 근거로 국민의힘이 망설이게 되면 국민의 비판이 국민의힘에게도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승적으로 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믿업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최소한 뭐 감사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에서의 조사라도 1차로 받으면서 본인들이 전수조사 받는 동시에 뭔가 다른 주장을 해야 명분이 실리는 것이거든요. 힘이 실립니다. 우리도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겠다. 대신 위원장은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엄정한 처분을 할 테니 그러고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검이 되었건 제3의 기관이 되었건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자. 그래서 완전히 21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양대 국회를 한번 탈탈 털어보자는 과감한 제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만 이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경선 연기론 또 군불이 붙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전 대표 측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윤영찬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능 PD가 필요하다. 경선을 좀 연기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예능 PD가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지난번 우리 이제 전당대회 때도 나왔던 얘기가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게 스탠딩으로 하고
원고 안 보고 토론하는 게 어제 미국 이제 대선 토론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지난번 서울시장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당은 민주당은 아직도 이게 앉아서 원고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안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하자 얘기가 당내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잘 안 된 거예요, 앞뒤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치열한 토론을 하려면 사실은 원고 안 보고 서서 즉석에서 1대1로 붙어야 돼요. 이준석 최고 하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서로 봐주고 뭐 아이고 뭐 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이 필요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게 국민들의 관심을 간다. 그래야 흥행이 된다는 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연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연기 안 하면은 이런 예능 PD를 못 하고 연기하면은 예능 PD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했으면 돼요. 못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네. 나왔지만 저는 이거는 결단의 문제다. 방식의 문제. 방식의 문제다. 그렇죠. 방식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다 대선 경선 같은 경우도 국민적 관심을 못 받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보게 되면 당 밖에 들어올 주자는 일단 없어요. 당 내에 주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대선 경선이 가능하지만 네. 여러 가지 재미를 줄 수 있는 국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요소가 없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의 일강 구도가 여권 내부에서는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소 밋밋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과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토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문 강성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이 대선을 앞두고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승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제3, 제4의 여타 후보들이 자발적인 또는 반자발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의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친문 한 명 후보와 이 이재명 지사가 1대1에 준하는 경선을 통해서 승부를 내야만 지더라도 친문 진영 측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승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명분의 문제 이전에 정무적인 감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경선을 연기할 합당한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보다 중요한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경선을 시작하게 됐을 때 별도의 흥행 카드가 없다면 송영길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도 흥행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는 지상 과제로 명분을 이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정적인 키는 저는 아까도 언급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쥐고 있지 않을까. 지금 당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한다고 하지만 당내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겁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 측에서 경선 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실제로 경선 연기되기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만약 이해찬 전 대표가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최근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선을 위해서 일자가 연기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수면 아래에서 퍼지게 된다면 또 지금 가능성은 낮지만 연기가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의 공감대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해찬 전 대표의 입장이 추가된다면 이 지사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키가 송영길 대표보다는 이 대선이라는 판을 바라보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권 재창출이 1번이다예요. 누구를 돕는다 이거보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당 지지율도 굉장히 우리 당이 낮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붙어보면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주자를 이렇게 밀어준다기보다는 정권 재창출에 1번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어찌 보면 뭐 이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지금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지금 어제 오늘 이거 할 때도 본인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선 문제도 송영길 대표도 지금 아마 뭐 정치 오래 하셨죠. 오선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큰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누구한테 휘둘려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고민은 있겠죠, 당연히. 원칙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다른 주자들이 반대하니까 연기해? 그 고민이 있는 것이지. 그랬을 때 당내 분란이라든지 생기는 걸 고민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연기하거나 하거나 제가 보기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경선 일정 연기론에다가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이재명 지사 쪽과 나머지 중진 후보들 사이에 어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개헌론도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개헌 카드가 꺼내진 이유, 그다음에 이게 대선 어떤 경선판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개헌이 항상 뭐 블랙홀이라 그러는데 개헌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 뭐 선거 연령 25세로 낮춰. 우리 국회의원이 25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 하라고 부통령제 두는 게 맞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총리라는 내각제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제 섞여 있어서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단점 다 알죠. 처음에 굉장히 힘 있고 개혁을 하다가 3년, 4년 차 가면 쭉 빠지거든요. 다시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만이 다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다 미국처럼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아니면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찬성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항상. 네. 근데 누구든지 대선에 나오거나 야당이 된 분들은 거의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가서 개헌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개헌 얘기로 가면요.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보다 차라리 내각제 하자. 이 얘기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권력구조 개편은요. 이해관계 정말 첨예합니다.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쉬워요, 오히려. 연령 25세 다 찬성할 거예요. 근데 일단 개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 구조예요.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모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선거 가까울수록 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1등 후보가 개헌 이야기 꺼내는 경우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등, 3등 또는 뒤처지는 후보들이 개헌을 많이 꺼내고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개헌 이야기 먼저 꺼내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조금 불안할 때 개헌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국 권력 구조의 틀을 흔들어서 본인들이 또는 자신들의 진영이 패배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권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개헌론에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라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임제의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원 집정부제 형식을 도입하든 4년 중임제와 뭐 함께 연계를 하든 어떤 식의 권력 구조 개편이 이제 87 체제 이후 벌써 30년이 더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이 국면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무 경제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에서 개헌 이야기를 강하게 꺼내는 게 자칫 민생을 도외시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폐업할지 내일 폐업할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에게 개헌을 하고 대통령이 4년을 2번 하든 5년을 1번 하든 이게 무슨 중요한 이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헌론을 지금 대선 국면에서 특히나 각 진영에서 1등 후보가 아닌 여론조사상으로 막 2등, 3등 하는 뒤처지는 후보들이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개헌이라는 단어가 국민 민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개헌의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대선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면 그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 동안 권력이 가장 강할 때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이 대통령제의 권한을 내가 조금 내려놓겠다. 그 대신에 국회도 조금 양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 집권 1년 차에 강하게 밀어붙일 때만 개헌이 가능한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 추진되는 개헌론은 저는 전부 다 정치적 의도와 아까 말씀하신 뭐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고 통과되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의 국민 구휼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라는 게 좀 더 여유 있는 두 분의 어떤 설명을 좀 토대로 해보면 그런 여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최종적으로 모바일 투표율이 36%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뭐 목요일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전 투표율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ALS 투표까지 합쳐지면은 아마 40%도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 아마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율은 한 4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은 90%가 넘었어요. 대의원은 근데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당원들인 것 같으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안 하던 분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약간 조직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율이 낮을 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동안에 투표 안 하던 분들. 사실 당원들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투표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이준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목이 50% 넘을까? 어제 나온 평론가 패널분께서는 뭐 70% 얘기까지도 하시던데. 뭐 70%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네. 결과가 나온 모바일 투표만 보면 이 모바일 투표나 ALS 투표의 선거인단,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의 선거인단이 약 33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였던 2009년에는 20%였으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6만 6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한 셈이고 이번에는 31%이니까 한 11만 명이 투표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ARS 투표까지 더해지게 되면 실제로 투표를 하는 당원이 이 33만 명의 절반인 16만 명 이상을 초월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이 모바일 투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전당대회 표를 행사했던 당원들의 당심은 그 당시에 강성 보수로 분류되었던 황교안 전 대표나 또는 이 김진태 전 의원에게 5만 표 정도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시장이 1만 표 조금 넘게 가져가면서 네. 여론조사에선 승리했지만 당심에 밀려서 전당대회 2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주 강성 보수표 또 중진 친화적인 표가 한 5만 표 정도 고정이 있다고 치면 지금 벌써 나머지 6만 표의 향방은 과연 강성 보수표일까? 그동안은 투표를 잘 하지 않았던 중도 보수표가 이번 전당대회 투표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에 긍정적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표로 당선이 되든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주자가 결정되게 되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되던 그렇지 않으면 중진의 안정감을 자랑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되건 누가 되건 상대 진영에서 또는 상대 진영을 지지했던 당원들마저도 이만하면 질 수밖에 없었다. 당원들의 네. 뜻이 정말 이랬다고 수긍을 빨리 하고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양 후보들 사이에 어떤 토론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지만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수습이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투표건 무슨 선거건 투표율이 높을 때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네. 부분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 보면은 민주당도 비슷했는데 예전처럼 체육관 선거를 안 하잖아요. 체육관 선거를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오더도 먹히고 눈치도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있고 옆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데 지금은 다 이걸로 하잖아요, 모바일로. 코로나 시국도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는 눈치를 볼 필요가 말씀이죠.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누구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조직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막 세를 과시해서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근데 저는 이런 선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선거도 그렇고 네. 앞으로 선거가 어찌 보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본인이 그냥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몇 초면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토론의 진행을 맡고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송사 카메라들만 와 있고요. 당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게 과거에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아놓고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특정 후보에서 조직을 가동해서 그 체육관을 한 절반 이상 채워버립니다. 네. 그러면 상대 후보가 무슨 발언을 하거나 토론에서 이야기할 때 막 야유와 고함, 함성 등이 막 솟구치게 되거든요. 그걸 현장의 역동성이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당대회 시간 대부분 오후 시간에 열리는데 오후 시간에 체육관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의 계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당원의 당심을 반영하는 표본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심이나 민심이 체육관에서 왜곡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 없이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전부 다 유튜브 보시고 모바일로 투표 다 하시거든요. 네. 모바일이 어려우면 ARS 투표라는 보충 제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택트 전당대회를 하는 게 훨씬 더 민심이나 당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꿔 질문 드리면 그런 언택트 어떤 경선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신진 후보들이나 당의 조직이 좀 약한 후보들이 뭐 특정 후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원외에 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언택트 제도의 수혜를 보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뭐 자막에 이준석 돌풍으로 전당대회는 흥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리스크를 좀 부각하려는 다른 후보들의 모습이 좀 엿보였는데 난타전까지 벌어졌다고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의 강경투쟁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지모 없는 용장은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선은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뭐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좀 울컥했다는 네. 표현이 맞을까요? 네. 저도 뭐 저걸 봤어요. 유튜브로도 봤는데 사실 정치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이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내대표도 어렵게 됐지만 네.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 들고서 되게 강경 보수. 그걸로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도 떨어졌죠. 서울시장도 떨어졌죠.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전당대회 떨어지면 네. 정치적으로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고 왜 나를 안 도와줬냐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동정표가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최고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최고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덤덤해요. 굉장히 냉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많이 말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서 어찌 보면 계속 나경원 전 의원이 약간 밀린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논리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초조함이 좀 아마 좀 발현된 게 아닌가.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회자될 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준석 어떤 돌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을까요? 그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전당대회까지 가는 어떤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첫날 토론회 할 때 네. 굉장히 뭐 퀴즈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얼굴 표정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마 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 고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토론회 말고 아마 이제 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라든지 뭐 저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뭐 복주머니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 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뭐 망상 이런 얘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지켜야 될 어떤 용어 수준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아마 지금 나경원 의원도 뭐 정말 이런 모욕적인 얘기 처음 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네. 얘기는 제가 보기에 할 필요 없다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뭐 잘못된 얘기도 하는데 망상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그 단어 자체에 약간 감정이 상하거든요. 안 네. 좋은 용어는 저도 앞으로 좀 주의할 필요 있다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토론회 저는 과정을? 이 중진 후보나 뭐 신진 후보나 예를 들면 지금 3강으로 분류되는 게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잖아요. 물론 홍문표 후보와 조경태 후보도 훌륭한 후보들입니다만 네. 어쨌든 당선되는 후보가 누구이든 당선 직후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다면 시작하자마자 당대표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고 뜨거운 경선에 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나쁜 그림자도 있죠. 그 그림자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만약 본인이 당선되면 이준석 후보에게 선대위원장 이상의 훨씬 더 막중한 자리와 책임을 맡기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실명을 콕 집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중진들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언론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신진이 당선되면 중진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또 중진이 당선되면 지금 불고 있는 이 청년의 정치 참여 열풍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청년들을 대거 등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빨리 보여진다면 전당대회 이 갈등이 그나마 좀 빨리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은 당이라는 건 저는 정당 활동을 뭐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원들끼리는 서로를 동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5분의 당대표 후보가 다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실 만한 그런 그릇은 다 되는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나요? 그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최근에 어떤 이준석 돌풍을 바라보는 민주당이 의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많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구체화돼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김남국 의원을 밀어주자, 뭐 실제 초선 의원들을 좀 무대로 올리자 이런 흐름, 민주당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아마 이준석 최고가 되면 긴장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사실은 안 나왔죠. 이건 젊은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최고위원 나갔습니다만 그 전에 전당대회 때도 뭐 박주민 의원 정도 도전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들이 깨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386 의원들 많지만 본인이 뭐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저는 뭐 그게 뭐 저 장인찬 평론가 쓴 얘기도 봤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스스로 깨쳐나간다. 그게 물론 뭐 기득권에 맞서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마 다음 전당대회는 분명히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는 분명히 민주당에도 2030 세대에서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가기가 어렵지. 어쨌든 상대방에서도 되면 이쪽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분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등판시켜야 된다, 젊은 의원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최근에는 뭐 이준석 후보와 김남국 의원이 서로 막 좋은 말 주고받고 저도 그 칭찬의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초선이나 젊은 의원들 중에 기득권이랑 쉽게 말해서 한판 세게 붙어본 의원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득권이 민주당 주류가 잘못 나아갈 때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할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쓰게 비판한 초선 의원이나 젊은 의원들 누군지 한 명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다 챙겨보는 편인데 그나마 있었던 게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2030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반성하자는 그러한 결의문을 냈었죠. 근데 그 결의문 멤버 중에 김남국 의원은 빠져 있었고요. 장경태 의원은 그 결의문이 나오고 나서 친문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해명 문자를 일부 당원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와 그 정도의 기백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들 보면요. 제가 뭐 당대표 보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토론장 가서 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또는 방송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친박 권력이 아주 서슬퍼럴 때 친박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네. 기득권에게 줄 서지 않고 기득권과 한판 붙으면서 컸던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젊은 정치인이나 젊은 활동가들과 기득권, 친문과 이 조국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이 문재인 정부 주류의 기득권이 전성기일 때 그 전성기에 잘 보여서 배지를 단 민주당 정치인들의 내공의 차이가 저는 엄청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이만 젊은 사람들 내세운다고 해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 돌풍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2030 의원들, 젊은 의원들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했던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동학 최고위원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지 줄 잘 서서 배지된 사람들 나이 어리다고 앞에 내세우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 좀 그러니까 이제 드릴게요. 이준석 이준석 후보가 어찌 보면 이제 기득권에 맞서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20대 중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으로 발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어찌 보면 뭐 아슬아슬하게 가긴 했죠. 나중에 탄핵은 찬성했는데 탄핵도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주류 의원들이 가던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탄핵에 반대했다. 그럼 기득권에 맞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도 10년 됐거든요.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 최고위원 한 4번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공천도 어찌 보면 청년 몫으로 아니면 단수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안 달았지만 사실 당내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류를 꼭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 정도 패기가 없다. 저는 오히려 이준석 최고가 더 엘리트와 더 그런 어떤 청년 몫으로 더 가져왔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10년 동안 정치해왔고 존경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준석 후보만을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날 경선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분을 만날 때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X시군요. 와, 모든 후보분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1년 전에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인터뷰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퀴즈이면서 김무성 딱가리면서 유승민 밑에 있고 김종률 쫓아다니면서 권력에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갖다 붙이는 분도 있고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내각제를 뭐 했다는 이부터 해서 근데 이 말씀이 좀 거칠으세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탐욕을 심판해라, 찌라시, 망상,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그러니까 매번 여야 대립구도 속에서 상대의 도발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막말이며 예를 들어 망상의 상위 버전으로 과대 답변시간 보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과대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대 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때 논평의 여러 곳에서 망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당의 이름을 걸고 막말하신 겁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논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을 배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시고 음모론이니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꼭 이렇게 돌리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컨트롤 생각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불명확함이 있어가지고 꼬투리로 오래 잡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같은 말이라도 야당 대변인에서 여당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말하고 우리 당에서 동료 선배들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다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 나 후보의 말을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부분하고 또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스스로 이 공정 경선을 위해서 내가 경선과 관련해서는 그럼 다 내 대표로서의 권한을 그럼 내려놓겠다라든지 그런데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밝히셨고요.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본인도 회피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당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자, 그럼 2월 26일 날 나경원 대표께서는 유승민 의원에게 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그럼 개파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의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본인을 도와주시는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럼 그때가 지지 요청을 하셨습니까?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른 겁니까? 유승민 후보 좋아합니다. 왜 제가 윤석열 후보만 더 특별히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이 정도만 하시죠. 네.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3,200여 명에게 1조 3,500억 여원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00억 여원을 구형하고 1조 4,300억 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건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회장 이후 14년 만입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옵티머스 경영진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동열 옵티머스 2대 주주와 윤석호 이사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
벌금 3조 4,20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 씨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에겐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00억여 원, 징역 15년에 벌금 8,50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결국 지난해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병폐가 드러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부실 식단 등 군 내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비군 지휘관이 병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군사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 지역 육군 예비군 지휘관이 상근 예비역 병사를 폭행했다는 제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 A 군무원이 오후 4시 50분쯤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비병장 뺨을 2차례 세게 때렸다는 겁니다. 빨리 청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지휘관은 또 폭행에 앞서 사무실 책상과 탁자를 발로 차고 비병장과 C1병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비병장이 부모에게도 뺨을 맞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A 지휘관은 너희가 안 맞게 행동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휘관은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쭉 폭언이 이루어져 왔었고 이제 폭언에 그치지 않고 이제 폭행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이제 병사들은 언제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위험이 좀 노출돼 있는 거죠.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 23사단은 이번 폭행 사건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병사와 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군 지휘관과 피해 병사를 분리 조치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는데 병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척추 전문병원 수술방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대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도구를 다룹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속 주인공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8년 병원 내부 관계자가 확보해 최근 경찰에 넘긴 영상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면허가 없어서 당연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여러 건의 대리 수술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내부 CCTV와 수술과 관련된 서류,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우리가 피부를 절개하고 본 수술을 하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이 3가지 과정을 나눠보면 그중에 일부만 한 것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제명됐던 의료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근육 성장에 특효라면서 헬스 트레이너나 근육을 늘리려는 일반인들에게 팔았는데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심장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사제와 알약이 든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수사관이 가방에서 약병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하고 싶어요. 스테로이드 구입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매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구매를 하지. 압수된 의약품만 시가 2억 원 상당.
판매 총책임자 A씨 등 4명은 빠른 근육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성 스테로이드를 팔고 부작용을 완화해준다며 다른 전문 의약품까지 곁들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가까이 18억 4천만 원어치를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해왔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근육이 자존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마약처럼 끊기 힘들다는. 특히 A씨는 추적을 피하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고유 바코드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보관 장소를 3번을 옮겼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사 당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다 삭제를 했고 그 다음 날은 핸드폰도 버렸고. 식약처는 A씨를 구속하고 배달 담당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의약품은 잘못 투여하면 심장병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텔방을 개조해서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호텔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남녀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고 테이블 위엔 술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다른 방에도 술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집합금지 위반하셨고요. 여기 아가씨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별도 수사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첩보로 입수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호텔 객실을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건데 이런 형태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운영자 김모 씨는 객실 3개를 룸살롱처럼 바꿔놓고 호객꾼들을 동원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명부 작성은 하지 않았고 5명 이상 모임 제한 수칙도 어겼습니다. 경찰은 호텔 운영자 김 씨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 종업원 1명은 자신들이 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사온 거라고 거짓말했다가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도 이루어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매매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건 이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김 씨가 다른 유흥업자와 손잡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건지 캐물으면서 이 같은 변종 영업장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노동조합이 무급휴직 중심의 사측 자구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내놓은 자구 계획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구안에 찬성한 비율은 51.2%. 찬성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은 것은 생계를 압박하는 무급휴직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입니다. 국정관리 사업장이다 보니까 1월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임금이 이제 50%밖에 이제 회사가 지급을 못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또 무급휴직을 나갔을 때 그 생계에 대한 걱정이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만약 자구안이 노조 문턱을 못 넘으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기업회생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인원 감축은 이번 자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2년 동안 무급휴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 삭감과 복리후생 중단을 2년 연장하고 임원의 임금은 또 삭감해 40% 줄었습니다. 노조의 비용 절감 동의를 바탕으로 인가전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회생 절차가 추진됩니다. 쌍용차는 성공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컨소시엄으로 한 매각주관사가 노사 자구 계획을 담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내고 이달 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본격적인 기업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가 정상화돼서 수익이 났을 때 이익 배분 문제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사 쟁의를 몇 년간 유예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나아갈 대안이 제시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의 매각 성공 여부는 이번 자구 계획을 통해 고정 비용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남부지방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곳도 있었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면서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고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포항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밤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